저번 주에 한 것과 오늘 하는 얘기들이 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소 주기율표라고 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눠드린 게 주기율표예요. 이걸 한 번에 다 외우기 힘들어 선생님이 아예 그 주기율표로 나눠가 드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쓴 거. 그래서 그게 주기율표거든요. 그 주기율표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 말이야. 이 포맷을 선생님이 만들었을까? 아니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이 원소를 외울 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 좋아 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초기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누구지? 원자.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 몰랐어. 옛날 사람들은 그냥 물불, 공기, 흙이 모여서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몸속에 물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물질은 그 물질만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 원자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고 이러한 원소들을 간단한 기호, 원소 기호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소 기호로 쓸 때 그 기호들은 반드시 뭘로 쓰자? 우리 저번 주에 했죠? 알파벳으로 써. 그 중에서 첫 글자는 그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알파벳 대문자로 써야 되고 만약에 겹쳐서 두 번째 글자를 쓰게 되면 이 두 번째 글자는 첫 글자를 뺀 나머지 중에서 겹치지 않는 알파벳을 가져다가 소문자로 표현하자. 자,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라는 것들을 막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자라는 체계를 잡은 사람도 누구? 돌턴.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원소 기호를 완성시킨 사람은 베르셀리우스. 왜? 돌턴은 이렇게 원소 기호 예쁘게 써놓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이렇게 막 뒤에 테두리 했어. 그래서 이 테두리까지도 완벽하게 베껴서 우리가 쓰는 원소 기호를 만든 사람은 베르셀리우스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각각의 기호로 나타내고 그 양쪽 기호에 뭘 써야 되는지도 우리가 약속하게 된 건데 문제는 이러한 원소들이 있는지 몰랐다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원소가 몇 개 있는지 막 찾기 시작했어. 찾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야? 물질을 쪼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원소의 종류들을 막 찾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원소가 33개밖에 없어! 막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아무거나 아무 숫자나 해가지고 아무 숫자나 정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정해? 그냥 아무 숫자나 막 해가지고 그냥 그만큼 있다고 느껴요? 아니요. 그 사람은요. 실제로 물질을 쪼갰는데 그 당시에 과학으로는 소금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분해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소금 뭐지? 네. NaCl, 염화, 나트륨. 그럼 이 안에 원소는 몇 종류 있어? 사실은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두 종류 있잖아. 근데 옛날 과학자들은 몰랐어. 물질을 막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가 원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금도 그냥 원소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은 빛도 열도 원소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원소는 33개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 원소는 몇 개 안 되는 그리고 빛이나 열이나 소금 같은 것들은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오류들이 발생하면서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수정 작업들을 계속 거쳐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원소들을 찾는 방법들도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원소의 하나하나의 걔네들의 특징도 조사하게 된 건데 화학의 기틀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누굽니까? 돌턴이에요. 돌턴이 화학의 기틀을 대부분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학은 돌턴 화학을 배우는 거고요. 물리는 뉴턴의 물리를 배우는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돌턴이 만들어 놓은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화학을 정리해 놨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소를 막 쪼개다 보니까 소금은 원소가 아니네, 빛도 원소가 아니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원소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쓰자. 이렇게 규칙성을 만들어내고요. 하나하나의 특징을 막 정리를 하다 보니 원소들이요. 얘하고 얘는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똑같진 않죠. 하지만 비슷한 성질은 있어. 됐어? 얘하고 얘도요. 됐죠? 하나도 똑같진 않아. 성질이 같진 않은데 비슷한 건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됐어? 그래서 원소들의 특징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비슷한 애들끼리 같은 줄에 오게끔 나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누구랑 누구랑 성격은 비슷하겠네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됐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을 같은 줄에 오게끔 나열한 표를 작성합니다. 그 표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주기율 표라고 해요.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줄에 오게끔 나열한 표를 주기율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기율 표를 그려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줄에 오게끔 하는데, 자, 너네 식구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생긴 것도 좀 비슷한 편이고요. 성격도 좀 비슷해요.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애들을 원소 중에서도 가족, 독자 쓴다고요. 그래서 같은 족이야 라고 하는 건 성격이 비슷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기율표를 그릴 때는요. 이 표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네요. 그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가로줄로 그렸을까? 같은 세로줄로 그렸을까? 성격이 같은 애들이요. 비슷한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있을까요? 같은 세로줄에 있을까요?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하겠대요.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그려놓은 걸 주기율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줄을 가족들의 모임이다, 족이다라고 불러요. 족. 그래서 주기율표는 세로줄과 가로줄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아이들이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가족 족자 쓴 거다. 그래서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합니다. 족.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1족 원소들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그럼 두 번째 줄은 뭐라고 하겠니? 2족 원소들. 이렇게 해서 몇 족 원소들까지 있을까요? 18족 원소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가 몇 칸 있어야 돼? 18칸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는 몇 칸인지 세봐. 몇 칸이니? 8칸이죠. 왜요? 자, 실제로 족은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건 8개의 족들만 배워요. 중간에 빠진 애가 10개가 있다는 거죠. 어디가 빠져요? 여기가 빠져요. 3족부터요 12족까지는 우리가 생략해서 안 배웁니다. 그거는 화학을 전공하는 친구들만 배우고요. 그래서 여기는 됐어? 얘는 3족이 아니고 건너뛰어서 얼마가 돼? 13족이 됩니다. 됐죠? 아까 선생님이 드린 주기율표 끊으세요. 그 주기율표를 이제 채우자 그랬죠. 이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저번 주에 어디까지 채워오셨어요? 여기에 있는 원소 기호만 채워오신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족 쓰는 거, 그 다음에 체외각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 자, 요 세 줄을 오늘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족이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거를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쓰시는 거예요. 얘 1족, 2족, 그리고 3족이 아니고 13족입니다. 됐어? 그리고 얘네가 14족 원소, 15족 원소, 16족 원소, 17족 원소, 18족 원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8개의 아이들의 족만 배우고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 생략해서 안 배워요. 그건 대학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의 가족들로 되어 있다. 됐어? 그래서 같은 세로줄은요. 화학적 성질이 뭐하다? 비슷한 아이들의 모임이다. 되겠냐? 이걸 우리가 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세로줄은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의 모임으로 같은 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은 뭐라 그래요? 같은 가로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라고 이름 불러요. 첫 번째 가로줄을 우리는 일주기 원소 이렇게 불러요. 됐어? 근데 첫 번째 줄에는 누구밖에 없니? 수소와 헬륨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만 일주기 원소들입니다. 됐어? 두 번째 줄에 있는 건 이주기 원소들이에요. 그 이주기 원소가 리튬, 베릴륨, 공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이죠. 이 8개를 우리가 이주기 원소. 그러면 그 다음은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 쓰세요. 3주기 원소, 4주기 원소. 그래서 몇 주기까지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는 건 딱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간편 버전만 배우는 거잖아요. 이 주기는 가로줄로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4주기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기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고요. 왜 얘네들이 같은 주기가 됐어? 이런 것들 배우자고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원자들은요 종류가 있어서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하는데 원소들 중에서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있다. 그 성격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줄에 오게끔 만들어 놓은 표를 주기율표라고 한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딱 보면 누구와 누가 성격이 비슷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제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세로줄에 와서 걔네들을 족이라고 하고요. 가로줄은 주기라고 한다. 실제로 주기율표는 18쪽 7주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간편 버전을 암기한 것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줄마다의 족번호 보여드렸어요. 각각의 줄마다 주기 읽는 방법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야 라고 하면 아 같은 가로줄에 있다는 얘기구나. 되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주기율표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기율표 그래서 완성본을 만든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면 현대 주기율표의 완성본을 만든 사람은 모즐리입니다. 모즐리가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완성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완성시키기 전에 선배 과학자들이 주기율표의 기원을 만들어냈겠죠. 됐어? 그러면 그 선배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완성하기까지의 과학자들을 보겠다는 거죠. 그 중에서요.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8페이지 맨 위에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의 족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현재 족의 기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같은 성격이 비슷한 애들 중에서요. 옛날 과학자들은 원소를 하나하나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원소가 33개 있는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 66개, 지금은 120개 여정 됐어? 이 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건데 맨 처음에는 원소를 찾기 시작했을 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 다 한 게 아니고 얘는 알고 있고 얘는 알고 있는데 얘를 못 찾았어. 여기에 나트륨이 있는 거 몰랐어.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나트륨은 어떻게 찾아? 라고 하는데 이때 데베라이너는요. 원소들의 성격이 비슷한 애들 있어. 그 비슷한 애들 중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새쌍 원소설로 주장하면서 발견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격이 비슷한 원소들을 찾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리튬 원자번호 몇 번이냐? 빨리 생각. 3번이니까 됐어. 원자량이 얼마겠냐? 대략 6. 맞아. 됐어. 얘 원자번호 19번이니까 대략 원자량이 얼마겠니? 38 요쯤 되겠지. 얘하고 얘는 발견이 됐다고 치자. 근데 얘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 얘는 원자번호가 11번이고 대략 한 22쯤 되는 원자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발견 안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되베라이너는요. 성격이 비슷한 원소들을 발견하는 방법 나 알아. 그게 뭔데? 세 개가 쌍둥이처럼 움직여. 새쌍 원소설이야. 됐어?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발견된 애들 중에 가장 가벼운 아이의 원자량과 성격이 비슷한 애들 중에 가장 무거운 아이의 원자량을 합해봐. 그거를 반띵의 평균을 낸 값을 갖는 원자가 반드시 존재해. 이거야. 그럼 해봐. 얼마야? 21. 그러니까 원자량 22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을 테니까 얘 찾아봐. 됐어? 얘는 반드시 얘네들과 성격이 비슷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 얘기한 거야. 가장 가벼운 애와 가장 무거운 애의 평균값을 내 중간의 원자량을 갖는 아이는 반드시 얘네들과 성격이 비슷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의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새로운 원소를 찾아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새쌍 원소설이고 지금 현재의 조개 기원이 된 거다. 알겠습니까? 이거고요. 자, 주기율표에 족이 아닌 주기의 기원을 만든 과학자도 있어요. 가로줄. 됐어? 네. 주기의 기원을 만든 과학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뮬렌즈 뭐 이런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같은 주기의 아이들을 됐어. 네, 순서대로 늘어나는 과정이 이게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피아노 건반과 같아. 자, 그래서 그거를 한 옥타브설 이렇게 설명해. 이게 현재 주기의 기원이 돼. 됐어. 실제로요. 옛날에는요. 너네는 알죠?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양성자수. 옛날엔 그거 몰랐어. 너네는 엄청난 걸 알게 된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원소마다 성질이 다 다른데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자량. 알겠습니까? 원소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그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달라서 그래. 그래서 질량이 원자들의 성질을 만들어내 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 수가 아니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원자의 질량이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어. 왜? 그 당시만 해도 양성자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원자량,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을 나눠서 반띵하는 아이가 얘네들이랑 성격이 비슷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 얘네들을 순서대로 쓸 때도요. 지금은 우리는 모듈리가 얘기한 대로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 수니까 원자 번호 순서대로 쓰면 돼. 그래서 라고 얘기한 사람이 모듈리야. 근데 그 전에는 양성자를 몰랐기 때문에 주기율표 상에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 순서대로 써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멘델예프라고 하는 과학자야. 멘델예프.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기 때문에 주기율표에 쓸 때 그래서 질량수 순서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질량수 순서대로 써야 된다. 이 질량인 원자량이 됐어요. 질량수 순서대로 써야 된다. 이 질량이 바로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대략 보시면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의 질량수가 1이고 원자 번호 2번인 헬륨의 질량수가 4고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의 질량수가 6이고 그래서 사실은 앞쪽을 보시면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쓰나 질량수 순서대로 쓰나 거의 같습니다. 순서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멘델예프가요.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같은 순서가 나와.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 몰라서 티가 안 났거든. 됐어? 그래서 그렇게 썼어.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티가 나. 뒤로 가면서 티가 나. 그래서 수해림의 북한질산 분해 남아 알규 뭐 이런 거죠. 마, 알, 규,
안 났는데요. 여기가 아르곤이 와야 되는 자리에 질량 순서대로 하면 아르곤보다 가벼운 애가 있어요. 누구? 칼륨이 일로 와요. 칼륨이 일로 오게 되고 아르곤이 일로 갑니다. 아르곤이 일로 가고 여기에 칼슘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가 아니고 원자량이라고 하는 질량 순서대로 쓰다 보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칼륨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잖아요. 근데 칼륨 혼자 이상한 곳에 가 있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원자량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같은 줄에 와야 되는데 같은 줄에 못 와. 됐어. 그래서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인데 질량 순서대로 쓰는데 이 새끼는 왜 여기 와? 여기 병실하냐?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걸 멘델리에프가 해결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아이씨, 이 새끼 여기 아닌데 여기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다 맞는데 왜 얘 틀려? 이거 뭐지? 화병으로 죽었어요. 됐어. 그리고 나서 얘가 자꾸 죽고 나서 모질리가 이거 틀렸어? 그러면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잖아. 딴 거 있나 봐. 딴 거 찾아야지. 양성자 수구나. 그러면 양성자 수대로 늘어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늘어났더니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우리가 현대 쓰는 건 양성자 순서대로 쓴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쓰는 겁니다. 알겠어? 그만큼 옛날에 과학자들은 질량이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게 바로 뉬렌즈 때문이에요. 뉬렌즈가. 됐어? 이렇게 원자들의 성격은 뭐가 결정할까?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건 앞쪽에 있는 겁니까? 질량인가 봐. 그랬거든요. 양성자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질량 순서대로 늘어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써보니까 질량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 다음에 다시 8번, 도. 됐죠? 자, 도와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가 8번째마다 같은 비슷한 음이 반복되잖아요. 피아노에서. 그것처럼 질량수가 비슷한 아이들이 질량 순서대로 쓰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됐어? 8번째마다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건 피아노의 건반의 한 옥타브와 같구나.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선생님 8번째마다인데 거짓말이요. 9번째잖아요. 미, 레, 우, 파, 7, 3, 4 여기 네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9번째잖아요. 옛날에는요 18쪽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18쪽이라고 하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의 존재가 가장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얘네들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질량 순서대로 8번째마다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해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8번째가 마치 피아노 건반의 한 옥타브 간격이라서 옥타브설 이렇게 했다고요. 됐죠? 네. 그랬다가 나중에 여기에 헬륨 있고 네온 있고 아르곤 있고 이거 발견하게 된 건데 왜 18쪽을 가장 나중에 발견했을까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원소를 발견할 때 화합물을 물질을 뭐해서 쪼개다 보니까 물질 속에 일단 들어가야죠. 근데 18쪽은 완벽하니까 다른 물질 속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거든요. 독립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을 나중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됐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뉬렌즈가 얘기한 옥타브설은 질량 순서대로 8번째마다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마치 피아노의 건반과 같아서 옥타브설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현재 주기의 기원이 된 거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멘델레이프가 처음으로 만든 주기율표의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주기율표의 이 표를 처음으로 그린 사람은 멘델레이프.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화병으로 죽은 거죠. 그걸 완성시킨 사람 누구? 모즐리. 알겠죠? 됐죠? 그러면 얘 오류는 뭐야?
원자들의 성격을 결정하는 게 질량이라고 생각한 게 단점. 됐어. 그랬다가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건 질량이 아니고 양성제 개수구나. 그래서 원자번호 순서대로 다시 늘어놓게 됐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남의 실수가 나의 업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실수가 나의 업적이 되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수라는 게 없어요. 또 다른 발견의 시작인 거죠. 되겠냐?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하게 된 거고요. 그 중에서 주기율표 중에서 세로줄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족들의 무리, 가로줄은 주기들의 무리. 됐냐? 근데 중학교 2학년 친구도 여기 몇몇 있어요. 중학교 2학년에 가면요. 원자의 구조를 돌턴이 아니고 보호의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러더퍼드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아무데나 막 떠다녀도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아무데나 떠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실제로 전자들은요. 원자 핵 바깥쪽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다? 여러 겹의 전자 껍질이라는 거 위에만 전자들이 요래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까?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맞죠? 네. 근데 잘 봐요. 그러면 실제로는 원자는 이렇게 껍질이라는 공간 안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모형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전자 껍질 속에 전자가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서 안쪽 껍질부터를 첫 번째 전자 껍질 넘버 1. 알겠어? 네. 자, 두 번째 껍질을 넘버 2, 세 번째 껍질을 넘버 3.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껍질 번호가 커지는데 이러한 껍질은 무한겹 있다 그랬고요. 됐어? 네. 이러한 껍질들의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꼬맹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죠.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도 청력이 작용하지만 같은 껍질에 있어야 되는 전자와 전자 사이에도 뭐가 작용하냐? 청력. 됐어? 그래서 붙는 거 싫어해. 아, 절로 가! 좀 떨어져 앉아! 이거라고요. 그래서 전자들이 따다다닥 붙을 수는 없으니까 떨어져야죠. 공간이 넓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잘 봐.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이게 다야. 여기에 전자를 꾸겨 넣으면 몇 개까지 들어갈까? 꽉 집어넣어봤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답니다. 공간이 너무 작아서. 됐어? 그걸 뺀 나머지 공간들이 넓어지죠. 전자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중에서 두 번째를 뺀 나머지 껍질은 전자를 몇 개? 8개씩 채운다. 이렇게 기억해라.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만 공간이 좁아서 전자 2개 들어가면 꽉 차고요. 그걸 뺀 나머지는 8개씩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전자들은 어디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 안쪽 껍질이 가장 안정적이라서 전자들은 안쪽 껍질 다 차고 자리 없으면 그 위로 밀려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 채우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해결하셔야 되는 거, 왜 얘네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까? 이겁니다. 같은 족은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첫 번째요. 1족에 해당되는 수소라는 아이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1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 있는 원자핵 바깥쪽에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라고 하는 아이가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체외가 됐어.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 거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 체외가 전자수 몇 개? 1개 이 얘기야. 그러니까 수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첫 번째 전자 껍질이고요. 거기에 전자 1개 있어요. 이게 수소의 전체예요. 됐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원자번호 3번에 해당되는 리튬은요. 양성자가 3개 있어. 자, 그럼 이제부터 머리 써.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더 이상 못 들어가.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가야죠. 전자 몇 개? 하나. 그러니까 가장 최외곽 전자 껍질이 몇 번째? 두 번째. 거기에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이 구조예요. 납득?
원자 번호 11번이 나트륨 있다고 치자. 양성자 몇 개 있냐? 11개. 자, 이제 채우자.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합해봤자 10개야. 근데 11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이 몇 개?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껍질에 하나야. 왜 성격이 비슷하겠냐? 맞아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 얘가 비슷한 성격을 만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같은 껍질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요. 얘네들의 행동 패턴을 결정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되겠냐? 그렇다면 보면은 얘네들이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얘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어야 되겠냐? 한 개. 그려보자. 됐죠? 원자 번호가 19번인 칼륨이잖아. 원자 번호가 19번이야. 마음에 준비해. 불러.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합해봐. 몇 개? 18개야. 근데 얘 19번이라고.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있어야 되겠냐? 하나. 그 얘기야. 아. 그래서요. 같은 족들은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어야 되는 전자수가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칸 채우자 이자. 아, 일종 원소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네. 오. 이 새끼 왜 일종 원소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서? 하나 있어서. 알겠습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저 아이들 줬고 주셔줍니다. 그렇죠? 그럼 머리 있는 척해.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겠냐? 2개. 얘네들은 몇 개 있겠냐? 설마 13개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 몇 개? 족번호의 일자리 수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 3개, 얘 몇 개? 4개, 5개, 6개, 7개, 얘 몇 개? 8개인데 문제는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됐어? 요런 느낌이야. 그걸 가족들의 번호로 붙여준 거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그 아이들의 비슷한 성격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를 가족 번호로 붙여서 주기율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같은 족인 아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같아서구나. 알겠습니까? 이런 애들인데 머리 있는 척해. 나는 이걸 설명했지만 이 안에 어떤 규칙성도 있었죠. 봐. 근데 왜 얘는 1주기 원소야? 얘는 왜 두 번째 줄에 썼어? 아, 그냥 선생님 수소랑 헬륨 쓴 다음에 얘 그냥 첫 번째 줄에 옆에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거잖아. 왜 굳이 줄 바꿨어요? 이거요. 전자 껍질 수요. 그게 주기번호예요. 됐어?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만 들어있네. 1주기 원소야. 얘는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네. 체외각 전자가 2주기 원소야. 알겠어? 얘는 전자가 세 번째 껍질까지 들어있네. 3주기 원소야. 알겠냐? 그래서요, 주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표현한다. 신기하죠? 봐요. 얘 몇 번째 껍질에 전자 들어있을까요? 네 번째 껍질에. 보이세요? 네 번째 껍질에 들어있죠. 거기에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몇 개 있어? 하나. 보이죠? 이거야. 그러니까 과학은요, 규칙성을 찾아내는 사람은 암기가 필요해요. 딱 봐요. 얘는 전자가 몇 번째 껍질까지 들어있을까? 세 번째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 있을까? 3개. 이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막 뭔가를 막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남들을 암기할 동안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똑같아도 더 많이 알아요. 왜? 이미 발견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생각하는 겁니다.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겠어? 신기해요. 그게 이제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이런 관점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사실은 10시간 공부할 거 2시간 만에 압축도 돼요. 이게 발견입니다. 끊임없이 보십시오. 아, 이게 죽이구나. 이게 족번호구나. 얘 때문에 성격이 비슷하구나. 그러면 같은 주기의 아이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이 같은 껍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구나.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런 얘기죠. 이게 1족 원소들이에요. 18족 해볼까요? 18족? 이 새끼 약간 골때려요. 18족 해보고 2족 배울게요. 됐어? 네, 하나하나 해보자. 18쪽에 누구 있냐면 원자번호 2번이 헬륨이다.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있냐? 2개.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있냐? 2개. 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있죠. 그래서 같은 1주기 원소이고요. 그래서 얘는 전자가 2개 있어. 2개 있어. 첫 번째 껍질은 2개 들어가면 꽉 찬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네. 2개 들어가서 이 새끼 꽉 찼네. 이게 되겠니? 네. 자, 그 밑에 있는 원자번호 10번 네온입니다. 양성자 10개 하셨습니까? 첫 번째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어 2주기 원소 맞고요. 자, 그리고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 되겠어? 우와, 8개 들어가니까 꽉 찼네. 얘기죠. 자, 원자번호 18번 R은 갈게요. 원자번호 18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그래서 얘는 3주기 원소이고 바깥쪽에 전자가 8개 있어서 18쪽입니다. 꽉 차 있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누굴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2족 원소를 좀 볼게요. 2족 원소에 1주기 원소는 없으니까 2주기 원소부터 볼게요. 누굽니까? 원자번호 4번이 베릴륨이죠. 생각해볼래? 양성자 4개 있어. 불러.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그래서 두 번째 껍질까지 채웠으니까 2주기 원소인데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어요. 그래서 2족 원소입니다.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이죠. 양성자 12개, 첫 번째 껍질 2개, 8개, 세 번째 껍질 몇 개? 2개.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 2개. 맞냐? 네. 자, 원자번호 20번 칼슘 있어요. 양성자 20개 있으니까 2개, 8개, 8개, 몇 개? 그러니까 4주기. 그래서 2족 원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빠집니다.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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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보이니?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얘네 2개 있어요. 근데 이 새끼도 2개 있고요. 얘네들은 8개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요. 헬륨의 성격이 비슷한 건 네온이나 아르곤이랑 성격이 비슷하죠. 마그네슘과 칼슘이랑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기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개수 똑같으면 성질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 여기다 갖다 써야 되는데 얘 성격은 얘네들이랑 다른 거 맞는데 얘네들이랑 비슷한데 조금 이따 성격도 보여줄 건데 얘네들이랑 성격 비슷해요. 근데 전자수는 체외과 전자수는 얘네들이랑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2가 다른 2라고. 다른 2야. 다른 의미를 갖는 2야. 뭘까? 실제로요. 베릴륨하고요. 마그네슘하고 칼슘은요. 됐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껍질의 전자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개 넣은 거야? 2개밖에 안 들어간 거야. 맞아? 덜 찬 거죠. 얘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밖에 못 들어간 거야. 덜 찬 거죠. 얘 네 번째 껍질에 전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2개밖에 못 넣은 거야. 덜 찬 거죠. 근데 보세요.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면 꽉 차? 2개 들어가면 꽉 차는데 2개 넣었죠.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2라도 꽉 찬 이냐 덜 찬 이냐가 다른 거야. 아직 그 껍질에 전자 덜 들어왔어. 넌 2개밖에 안 넣네. 넌 2개 들어갔는데 그 껍질 꽉 채웠네. 이 뜻이야. 그래서 그중 전자는요
몇 개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거 들어가서 그 껍질이 완벽하게 꽉 찼냐 안 찼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서 꽉 차 있는 아이들이 완벽한 아이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아이돌계의 BTS와 같은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원자 중에 완벽쟁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들어있는 체외곽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어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헬륨은 전자를 2개를 집어넣었지만 8개 있는 나머지 아이들과 같은 성격을 띱니다. 그럼 완벽한 BTS 같은 애들 나는 친구 사귀고 싶으니까 내가 사탕 사줄 테니까 나랑 사귈래? 이럴 일 있어 없어? 없어.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막 와. 완벽하니까. 그렇지 않은 애들이 나 혼자 화장실 가기 싫으니까 손잡고 가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나 혼자 완벽하면 친구 필요 있어? 없어. 막 주변에서 와. 알겠냐?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찌질해서 친구 필요한 애들. 덜 찾거든.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사교하려고 노력해. 그래서 활발하게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활성을 가지고 있어. 반응성이 크다고. 난 쟤랑 반응해야지. 막 이런 거야. 근데 완벽한 아이는 굳이 친구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있어도 빛나. 이런 애들은 뭐야? 활발한. 그래서 반응성이 없다. 이거 뭡니까? 비활성 기체.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나 완벽해. 이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헬륨은요. 이렇게 전자를 체외곽에 2개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18쪽에 속한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는 체외곽 전자예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네요. 안 되죠. 왜? 체외곽 전자수가 똑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하고요 헬륨의 성질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 체외곽 전자수라고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우리는 뭐라고 하자? 원자과 전자수라는 얘기를 따로 만들어서 쓰자. 2번째 줄. 원자과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는요. 완벽하기 위해서 친구 사귈 때 전자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이거야. 그래서 저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1개 있으니까 이거 친구 사귈 때 쓸래요. 이거예요. 1. 저는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있으니까 이거 친구 사귈 때 쓸래요. 이런 거예요. 2. 저는요.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러니까 체외과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친구 사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친구 사귈 때 쓰는 전자수 얼마? 체외각 전자수는요 18쪽은 8또는 2인데 원자과 전자수는 18쪽은 얼마로 쓴다? 0으로 쓴다. 그래서 같은 족인 아이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라고 얘기하면 얘하고요. 헬륨하고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죠. 헬륨은 원자과 전자수 0, 마그네슘은 2. 그래서 너네는 성질이 달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됐죠? 10분만 끊었다가 그 뒤 마무리 해드릴게요.